일본 중앙은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10년 만에 바뀐다는 것에 첫 번째 방점이 있고요. 외환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1.3%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본은요 1.9% 연평균 성장할 것 같습니다. 두 국가의 경제력의 규모 사이즈는 많게는 5배, 적게는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런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올해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준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러 가지 비유 섞인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는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근원에는 4차 산업, 그 가운데는 반도체의 경쟁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세미컨덕터, 칩4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의 제조 공쟁을 경쟁력 있게 갖고 있는 것은 대만, 한국, 일본 플러스 미국, 즉 네 개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과거에 소외되었던 198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제1등 주자였던 일본이 지난 30년간 그의 1등 자리를 한국과 대만한테 다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잃어버렸던 자리를 어느 정도 메이크업, 즉 어느 정도 복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어떻게 일본만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대만, 한국, 일본이 이러한 반사이익을 골고루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이후에 80년대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일본의 제조 공정의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한국, 대만한테 파운더리 측면에서 크게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해도 뭘 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있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재테크의 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미래를 예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즉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항상 가장 빠르게 바뀌는 2024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과 일본의 이 파운더리의 경쟁 관계 삼각구도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인가? 글쎄요,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의 반사이익이 충분히 한국 경제한테는 위험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공교롭게 올해 저희 전망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의 명목 성장률이 5%로 동일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한국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1.3%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본은요 1.9% 연평균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다소 좀 낮을 것 같고,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둘이 5%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국가의 경제력의 규모 사이즈는 많게는 5배, 적게는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런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올해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준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년에도 그럴까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뒤로 밟고 내년에 장밋빛 그런 경제의 전망이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넘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본 경제가 올해는 선방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다소 미진할 거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생각보다는 다소 완만하거나 느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일본의 중앙은행 BOJ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 성장의 원인, 즉 모멘텀이 부진하기 때문이죠. 아베노믹스가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1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인 것이죠.
그렇다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베노믹스 초입쯤으로 되돌아갈 것인가도 중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4년 상반기일지 아니면 하반기일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10년 만에 바뀐다는 것에 첫 번째 방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바뀐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단기자금 시장이 가장 소용돌이치는 외환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일지 내년 하반기일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실제 실현되겠지만 우리의 교집합은 내년 상반기에는 엔화를 중심으로 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 즉 마이너스 정책금리에서 이제 플러스와 아니면 이전과 달리 비용을 이끌 수 있는 플러스 전환의 추세적인 기조를 띈다라고 한다면 일본 경제 과연 가능한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정상화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익숙한 것과의 이별인 것이죠. 즉, 이제는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인가?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올해 3.7%를 고점 찍고 현재 2% 중후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떨까요? 현재 3% 초반 수준인 것이죠. 즉, 임금의 인상률보다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높아졌다는 거. 그렇다면 흔히 비용이 생산성 아니면 소비 매출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화는 일본 경제한테 달갑지 않겠죠. 따라서 내년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올해 임금 협상의 최고점이었던 3%에서 4% 수준까지 임금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BOJ 정상화에도 일본 경제가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은 너무 많죠.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딱 하나, 비용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나아가서 다양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저물고 난 다음에 비용 상승 문제. 자, 저는 딱 하나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기업의 행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업은 적재적소의 리소스와 아웃풋이 매칭되는, 즉 효율성의 옵티마이제이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저스트 인 타임이 전 세계를 풍미했었죠. 흔히 경제학에서 배우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아니면 공급 쪽의 문제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앞으로 펼쳐지는 기업의 행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좀 더 범용성, 확장성의 의미를 두는 행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요, 기업이 재고를 적절하게 관리했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재고도 결국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재고가 적절히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관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던 공급적인 문제,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예전과 달리 차질을 빚었던 공급적인 문제, 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는 저스트 인 타임 시대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시대, 즉 비용 상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